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2024년도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작년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 역시도 호락호락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해 벽두에서 2025년만큼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앞에 이 장미꽃길이 나 있는 것을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희망을 주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어떤 그런 영화들은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보면 좋은 영화들 5편을 골라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네, 127시간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왜 127시간이냐라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 사실상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저희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바로 데니 보일 감독입니다. 127시간은 그야말로 조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있었던 일을 극화한 작품인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이제 유타주의 협곡 같은 곳에, 캐년 같은 곳에 등반을 가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취미인 굉장히 에너제틱한 청년이었던 건데요. 제임스 프랭코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혼자 가서 이렇게 마음껏 그 협곡과 그런 암벽 같은 것을 등반을 하는 상황에서 이 바위 틈 사이로 빠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빠지는 것 자체로도 끔찍한데 그 사이에서 그 바위의 좁은 사이로 팔 한쪽이 끼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본인이 팔이 끼게 되니까 암벽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캐년 자체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캐년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거라곤 로프 하나,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잘 안 드는, 극중에서 그것이 이제 유머러스한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칼 하나가 있고 그리고 생수통 한 병만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팔이 붙들린 채로 127시간 동안 버티는 이야기. 결국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런 주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영화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나오는 배우가 127시간 동안 팔이 낀 주인공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사건 전체로만 본다면. 그 다음에 주인공 자체도 그 사이에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배우 혼자서 말하자면 표정 연기만으로도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사건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배우 스스로가 연기할 수 있는 폭도 좁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영화를, 이런 생존 영화를 만드는 보통 감독은 어떻게 할까?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감독들이 약간 사실적인 것들을 추구해서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영화를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데니 보일은 무척이나 뛰어난 스타일리스트이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캔버스라든지 카메라를 아주 넓게 깊게 쓰는 사람이라서 전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127시간 동안 계속 낮과 밤이 지는 그 5일 동안 혼자 있다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워야 될 것이고요. 시시각각 깨어 있어야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공상을 하겠죠. 바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영화 속에서 그 잡혀있는 동안 자기의 전체 일생을 이 사람 스스로가 떠올리는 회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일 그때 이랬더라면 어떤 또 다른 공상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내가 몸은 지금 이렇게 속박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상태를 희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상도 하게 되죠. 이처럼 상상과 회상 자체가 그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심리적으로. 그것이 영화적으로는 공간 속에 사로잡혀 있고 붙박혀 있는 고통스러운 그로부터 사실은 그의 인생 전체를 교직해 나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도 화려한 테크닉을 가진 영화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한 15분 정도를 굉장히 바쁘고 활기찬 일상을 살면서 결국 암벽 등반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헤드폰까지 끼게 되고 음악까지 굉장히 경쾌하게 다니던 사람이 이 암벽 사이로 빠지게 되고요. 그 순간 오도 가도 못하게 될 때 갑자기 음악도 끝나게 되고 그 순간 제목이 127시간 하게 뜨는 어떤 정적 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15분 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자기의 굉장히 절친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절망적으로 부를 때 흔히 쓰는 테크닉이긴 하지만 부감샷으로 쫙 빠지면서 그것이 얼마나 이 대자연 속에서 가녀린 인간의 외침인지를 보여준다던가 아주 멀리서 어떤 또 다른 등반객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아주 큰 목소리로 헬프라고 외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제 4번의 연속적인 점프 컷으로 보여준다던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의 어떤 그런 절망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거기서 굴하지 않는 의지 같은 것을 아주 화려하고도 아주 인상적인 테크닉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영화는 또 영리하게도 러닝타임도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를 굉장히 길게 하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단조로울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모든 측면에서 데니 보일의 뛰어난 어떤 그 테크닉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입니다. 스포일러가 될까 봐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 방식을 보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그 삶이나 몸뚱아리 자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라는 건 묻지 않게 인간의 몸이나 생명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질기고도 숭고한 것인가라는 것을 반대로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쇼킹한 건 맨 마지막 자막입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당하고 결국 돌아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 이후로도 등반을 계속 취미로 삼아서 여전히 계속 그 암벽 사이를 다닌다라는 것이 자막으로 나오게 될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신비로움과 이상함과 혹은 어떤 감동 같은 것이 있게 되죠. 모든 장르를 한 번에 플레이. BTV 올 플러스. 영화, 퀴즈, 다큐, 애니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실시간까지 한 번에. BTV 올 플러스. 네,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 두 번째 작품입니다. 네, 로키입니다. 로키만 생각하셔도 아마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그 필라델피아 미술관 계단 위를 뛰어올라서 두 손을 넓게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뒷모습 장면 아마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영화 음악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죠. 로키는 아마 영화 역사상 권투를 다룬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상업적으로 성공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을 정도로 작품을 인정받은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이 로키라는 영화는 사실은 영화 안과 영화 바깥에서 감동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더 배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영화가 바로 실베스타 스텔런이 처음으로 스타덤에 오르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극중 상황하고 유사하게 실베스타 스텔런은 당시에 이 영화를 찍어서 이제 배우로 캐스팅될 당시에 은행 잔고가 $106밖에 없었다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개의 사료를 정기적으로 살 돈이 없어서 결국 개를 팔아치우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편한 직업도 없고 본인은 배우지만 캐스팅 되는 그런 기회도 거의 있지 않은 그런 30살의 무일푼의 굉장히 혹독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근데 굉장히 뛰어난 시나리오를 쓰게 되죠. 바로 로키의 시나리오였고 그 시나리오의 영화사에서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훌륭한 각본이니까. 그래서 무려 $35만 주겠다 해서 그 각본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실베스타 스텔론이 거기에 대해서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을 건 딜을 하게 되냐면 나를 주연 배우로 써달라. 대신 각본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사 입장에서는 원래 로버트 레드포드 같은 그런 배우나 뭐 당대 최고의 스타죠. 라이언 오닐 같은 스타를 기용을 해서 원래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무명의 배우이고 경력조차 일천한 배우한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35만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팔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그 배우한테 주연 배우를 시키게 되죠. 무료로. 그렇게 해서 이 배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당대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인 실베스타 스텔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인지 이 영화 안에서도 사실은 이 영화가 최고의 복싱 영화 중에 한 편으로 많은 분이 기억하시지만 이 영화 속에서 복싱 경기 자체는 사실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오프닝에 나오는 복싱 경기는 4라운드밖에 되지 않는 정말 삼류 복서들끼리 거의 속된 말로 하면 개싸움 같은 그런 치고받는 것 같은 그런 싸움으로 단순하게 끝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싱 경기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 딱 한 경기가 나올 뿐인데요. 그러니까 그 복싱 경기 자체가 영화 속에서 굉장히 뛰어난 테크닉과 배우들의 어떤 열연으로 잘 찍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영화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이유는 사실은 복싱 경기 장면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영화 속에서 로키는 무명복서이기도 하고 나이가 30살쯤 되고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되고 이렇다 할 전적도 없죠. 그 상황에서 무려 세계 챔피언인 아폴로 크리드라는 사람이 그냥 무명의 복서 중에 한 명을 자기 권투 경기 상대로 이렇게 낙점을 찍어서 나랑 경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연인 것인데요. 그 우연인 제안을 이 세계 챔피언이 하는 이유가 그때가 197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 200주년 행사라서 뭔가 국가적인 이벤트가 필요하게 되니까 홍보를 위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당대 최고의 권투 선수니까 상대 적수가 없기도 하고 그럴 바에야 경기 외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라는 측면에서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은 이탈리아 사람인 콜럼부스니까 이탈리아 사람의 후예인 이탈리아 이민자인 권투 선수를 골랐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골랐던 것이 바로 이 실베스타 스텔론이 극중 배역인 로키였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흑인인 조지 워싱턴의 위치에 서서 조지 워싱턴이 콜럼부스를 이기는 그런 형식의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짰던 것이죠.
이 로키가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은 두 사람의 실력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는 당대 최고의 권투 선수이고 이 사람은 변변치 않은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영화가 놀라운 것은 그 뒤에 경기 장면까지 이 두 사람이 대등하게 싸워가면서 결국은 누가 이길지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애초에 이 경기 자체가 비즈니스맨과 스포츠맨의 싸움이었던 것으로 제게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이길 것이고 상대는 무명복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홍보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어떻게 배분할지만 관심을 두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챔피언이 연습하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무명의 복서인 로키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복싱 경기보다 더 유명한 장면은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시장 거리를 혼자서 새벽 4시부터 뛴다던가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계단을 뛰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정육점에서 고기를 샌드백 대신 친다거나 이런 장면들인데요. 이런 자기 일생에서 온 단 한 번의 우연한 기회를 놓고 그것 자체를 인생의 어떤 갱생의 기회로 삼는 그런 로키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갱생기에 해당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로키는 애초부터 챔피언이 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이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15라운드까지 끝까지 버티자라는 게 목적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인생에서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로키라는 영화가 주는 기본적인 엄청난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대단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 바로 마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로키나 127시간의 비장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F 재난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주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바로 마션은 맷 데이먼과 리들리 스콧이 합작해서 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었던 그런 히트작이면서 또 매우 뛰어난 SF 영화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화성으로 간 그 일군의 우주인들이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모래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맷 데이먼이 그런 것들에 휩싸이게 되고 동료들은 그를 찾아서 데려가려고 하지만 죽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정황 때문에 결국 그를 포기하게 되고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시간이 몇 분 지나게 되면 그는 사실은 모래 폭풍 속에서 파묻혀서 살아있었던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맷 데이먼이 나와서 자기 몸에 박혀있는 복부에 박혀있는 어떤 철심 같은 것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미 동료들은 모두 다 떠나고 기지에서의 식량이나 모든 조건들은 단 30일 정도밖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무려 4년 정도의 시간이 예측되는 그런 절망과도 같은 현실에 부닥치게 되죠. 그 상황에서 과연 혼자서 같이 있을 사람도 없고 식량도 없고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기다릴까 아니면 지구로 귀환할까를 궁리하다가 어떤 결행을 해서 의지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항상 세상에서 가장 낙천적인 재난 영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일단 주인공 자체가 너무너무 낙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저처럼 비관적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 정말 오래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다시 이 영화를 보고서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낙천성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것을 영화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일지를 적으면서도 유머를 발휘하기도 하는데 유머라는 것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이고 거리를 두고 자기를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능력일 텐데 이와 같은 능력, 그 다음에 낙관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의지와의 결합된 어떤 상황에서 솟아날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이 맷 데이먼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피엔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서 단순히 가장 낙천적인 주인공이 나와서 낙천적인 재난영화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영화 자체가 어마어마한 낙천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어떤 사회, 공동체와 한 그 속에 소속이 되어 있는 개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를 위한 전부, 전부를 위한 하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장 잘 맞는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화 마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영화 속에는 악인 같은 것이 등장하지가 않고요. 이 한 명의 화성에서 조난을 당한 그 우주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 모든 사람들이 국영권들로부터 나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중국에 있는 또 다른 과학자들까지 힘을 합쳐서 그를 데려오는데 모두가 어깨를 걸고 이 모든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의로서 똘똘 뭉치는 장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낙천성이 두드러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영화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든다면 초반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미스터리 속에 남겨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폭풍이 맷 데이먼을 덮친다든지
그 속에서 대원들이 아무리 차여도 그가 없다든지 그래서 돌아가서 없다고 보고를 하게 되고 결국은 장례식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본격적으로 화성에서 살아난 그를 보여주는 방식,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흥미롭게도 이 영화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초반에 조난을 당한 직후에 바로 맷 데이먼이 깨어나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쓰게 되고 감자를 재배하게 되고 물을 만들게 되고 이러다가 처음으로 감자를 심은 데에서 싹이 튀는 것을 보면서 아, 이대로 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지구에서 장례식이 벌어지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이 펼쳐지는 장면이 이 감자에 싹이 나는 장면까지 관객 입장에서 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장례식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슬픔에 젖는다거나 참담해 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인물이 살아있다는 것을 관객들이 보게 하니까. 이와 같은 플롯에서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이 영화가 대단한 낙천성으로 심지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업적인 요소를 포기하면서까지 인물이 살아나가는 과정을 무척이나 유쾌하게도 그려내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다. 무엇보다도 희망을 가장 떠들썩한 활력으로 전달해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영어 제목은 Two Days One Night, 어떻게 보면 1박 2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제목일 텐데 한국에서 굉장히 재치 있게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중층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내일은 투마로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극 중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흥미로운 제목을 붙인 케이스입니다. 파이아카에도 오신 적이 있는 바로 벨기에의 거장 감독 다르덴 형제 감독이 만든 뛰어난 작품 중에 한 편인데요. 이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을 병가를 내게 되고 그 휴직한 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복직을 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녀를 해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놓고 이 동료인 16명의 노동자에게 사장이 투표를 하도록 하죠. 그 두 가지 안은 뭔가 하나는 1,000유로를 받는 대신에 그녀를 복직시키지 않는데 동의하는 방안이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1,000유로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동료인 그녀가 복직시켜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려 16명 중에 동료 중에 14명이 1,000유로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이 동료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동의하는 그런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마리온 코티아르가 연기하는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배신감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계에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녀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실은 이 투표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월요일에 재투표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남아있는 그 1박 2일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동료들 16명을 찾아다니면서 그 결정 자체를 재고하고 나를 위해서 투표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설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그녀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녀가 정신적인 문제로 병가를 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고 또 심각한 불안증이 있고 자기 스스로를 심각하게 비하를 하는 그런 또 상황이 있는 데다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못 견디는 그런 정신적인 상태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을 찾아다니려고 하려고 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지만 또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리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 속에서 간신히 동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이 영화에 담겨 있게 됩니다. 이 영화를 만들어낸 다르덴 형제 감독의 연출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 여정이라든지 혹은 만났을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재고해달라고 부탁하게 하는 그 장면들 자체를 한 번도 생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인데요. 관객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정보죠.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이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세 개의 질문을 던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영화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두 번째부터는 나오는 것을 생략하기 마련인데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감독은 이 모든 일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주인공이 내면의 고통이라든지 상황에서 힘듦을 디디고 서서 동료들을 설득해 나가려는 과정이 매 순간 새로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 그런 감정적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했던 그런 연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션의 주인공이라든지 아니면 127시간의 주인공하고 애초에 그 마음이 갖고 있는 그녀의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그녀 나름의 사투를 불굴의 의지로 하고 있는 셈인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상 일종의 사회윤리학 실험을 가상으로 하는 것 같은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극 중에서 내 동료를 복직시키지 않는 대가로 내가 받을 돈이 1,000유로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략 100만 원이 좀 넘는 돈일 텐데요. 그 정도 금액이라면 만약에 1,000유로가 아니고 100유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10몇만 원이라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그 돈 안 받고 내 동료를 복직시킬 것 같거든요. 반면에 그 돈이 10,000유로다라고 생각하면 1,000만 원이 훨씬 더 넘는 돈을 단번에 준다고 하면 사실은 동료의 복직을 원하는 대가로 그 돈을 포기하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000유로라는 굉장히 절묘한 액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윤리적인 실험대 위에 올려놓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 속에 설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1박 2일이라는 시간적인 한계까지 있게 되죠.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를 복직시키는 대가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자기 일처럼 곱씹어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어떤 자기의 역경 속에서 끝까지 자기를 해내는 어떤 그런 방식과 그 주인공을 동료로 생각하게 되는 관객들의 또 다른 어떤 사고방식이 만나서 이 영화를 무척이나 풍성하고도 깊숙하게 우리를 숙고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나 싶어지는 것이죠.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알뜰하게 보니까 BTV. 네, 마지막 5번째 작품입니다. 웨이백입니다. 웨이백이라는 작품은 제목 자체가 이제 돌아가는 길, 귀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1940년대에 있었던 어떤 실화를 영화한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은 트루먼 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피터 위어 감독입니다. 등장하고 있는 그 배우들도 굉장히 라인업이 화려해서 에드 해리스라든지 짐 스터지스, 콜린 페럴, 그리고 시얼샤 로넌까지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스타들이 함께 모여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40년대에는 스탈린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제 수용소를 정말 혹독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대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것은 시베리아에 있는 강제 수용소였던 건데요. 바로 그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의 갖가지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7명이 탈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베리아를 떠나서 가는 길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나마 그 당시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몽골인데 몽골은 사실은 소련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화가 되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는 갈 수 없어서 길을 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결국 시베리아의 혹한부터 시작해서 혹서 지역인 인도까지 가게 되는 무려 6,500km 여정을 이들이 탈주국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비밀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소녀까지 들어와서 모두 8명이 탈주국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영화 속에는 이제 사회 비판적인 맥락도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곱씹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혹독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영화가 그야말로 우리의 살갗에 닿는 것 같은 그런 촉감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영화만큼 혹한이나 이 영화만큼 혹서를 제대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도 드물 것이고요. 실제로 이 영화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그런 제작진의 일부는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왔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시베리아의 설원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사막 풍경이라든지 그 속에서 정말 인간이 한 명의 점으로서 혹독한 조건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 하나로 버텨내는 부분들을 이 영화는 그야말로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 보고 나면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을 편안한 그런 그 방이나 혹은 극장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상대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인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8명의 사람들이 제각각의 이유로 생명력 하나로 버텨낸 끝에 마침내 성공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본다는 것은 무척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에겐 살아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들 중에 상당수는 혹독한 그 소련의 환경 속에서 고문 때문에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가족 때문에 바로 이 수용소에 간접적으로 투옥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돌아가야지만 거짓 자백을 해서 결국은 나를 수용소에 보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내는 남아있는 그 인생을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살아 돌아가서 그녀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해줘야 그녀의 삶도 마침내 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돌아가야 되는 어떤 심리적인 동기까지 포함이 되어서 극 중의 모든 일들을 장중하게 펼쳐내고 있는 휴먼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워낙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헝겊에 물을 찍어서 그것을 교대로 돌아가면서 빤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분을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뱀 한 마리를 잡아서 이 뱀 잡은 것을 요리해 먹을 생각 때문에 너무 기뻐서 미소를 흘린다든지 이런 장면들 같은 것이 사실은 다른 맥락이라면 다르게 보이겠습니다만
영화 속의 상황 속에서 너무 리얼하게 묘사되는 부분들이라서 더군다나 그것들을 배우들이 무척이나 절묘한 방식으로 다 체화해서 하는 연기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배우들을 이런 대자연 속에서 연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음식거리를 주지 않고 토끼를 잡아서 식사를 해결하라 라고 한다거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닥불을 한번 피워봐라 라고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배우들을 훈련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어떤 그런 과정들과 배우들의 노력, 이것을 만들어낸 제작진의 노력까지 더해져서 잊지 못할 그런 생존극 한 편,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 한 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해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희망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보시면 참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어지는 영화 5편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작품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